안녕하세요. 스키딥독입니다. 한강 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작가님의 책을 읽으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채식주의자가 어렵다는 주위 반응에 채식주의자를 오프라인에서 강의 형식으로 몇 차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키딥독의 첫 번째 책으로 한강 작가님의 채식주의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몸으로 말하는 침묵의 저항. 우리는 말없이 저항할 수 있을까요? 영예의 침묵은 수동적 행위였을까요? 아니면 능동적 결단이었을까요? 그럼 채식주의자를 책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책은 표지가 에곤 실레의 네 그루의 나무가 있는 판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채식주의자의 중심 주제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 내재된 폭력입니다. 영의 아버지가 그 폭력의 상징적 인물이죠. 가부장제 사회의 기본 단위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입니다. 그 기본 단위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제도입니다. 그런데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결혼은 남녀 간의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저마다 적당한 이유와 목적 아래 통과 의례식으로 치러지는 게 결혼이지요. 그래서 이 소설 속 네 인물 중 어느 누구도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 사람은 없습니다. 가부장제 사회는 서열화, 차별화 사회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질서 유지입니다. 그래서 법과 제도 그리고 규율로 구성원들을 다스리고 구성원들에게 희생과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회의 가치가 개인의 가치보다 우선적이기 때문에 개인은 자기 표현과 자유를 억압당합니다. 그리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고 집중된 권력은 항상 폭력을 수반합니다. 이런 억압과 폭력을 기본 구조로 깔고 있는 구조 속에서 개인의 존재는 누가 보살펴야 할까요? 국가도 아버지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이런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구조 속에서 개인은 과연 자신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런 억압적인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억압당하고 있다는 자각조차 못한 채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강 작가님은 이 소설을 통해서 4명의 인물을 제시하며 우리들에게 자신들을 어떻게 보살피고 있는지 비교해 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괜찮은지요? 라고 말이죠. 이 소설의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캉의 욕망이론, 푸코의 감시와 처벌, 그리고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같이 살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젖가슴, 꿈, 경계, 근친상간, 주의상스 등이 라캉의 주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라캉의 욕망 이론을 아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라캉은 인간 정신을 분석할 때 우리의 인식을 3가지 위상으로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나누었습니다. 상상계는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언어를 알기 전에 세계 인식으로 세계를 이미지로 인식합니다. 아기에게 세계는 엄마라는 세계와 나밖에 존재하지 않으며 엄마와 나는 합일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는 세계만 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가 엄마 젖가슴에 파묻혀 수유를 받을 때 100%의 쾌락과 만족감을 느끼는데 이것을 이상적 주의상스 상태라고 합니다. 아기는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거울 단계를 거치는데
이때 거울에 비친 이미지를 보고 자아를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 거울 단계를 지나면서 아기는 스스로를 객관화시키기 시작하고 자신이 세계와도 분리되어 있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존재를 인식하게 되고 세계에는 엄마와 자신 위에도 타자가 존재함을 인식하며 상징계로 진입합니다. 상징계는 말 그대로 언어의 세계입니다. 상징계의 주인은 나가 언어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언제나 타자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징계 속에서 주체는 타자의 시선과 지시 속에서 형성됩니다. 그래서 상징계 속 주체는 자기 주도권을 타인에게 내어주고 타자의 인정에 목말라 합니다. 또한 상징계는 대타자라는 사회 질서 체계를 가집니다. 그것은 국가, 사회, 그리고 아버지로 대표됩니다. 대타자는 법과 규범으로 나를 감시하고 나로 하여금 최선을 다하도록 촉구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이상적 자아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대타자의 요구와 기대를 자신의 자아 이상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따르고 실천하려 노력합니다. 실제계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 현실로부터 추방되고 누락된 것들의 세계이자 사물의 참모습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실제계는 내 안에 있지만 나도 모르는 것, 내 의식과 상관없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그 무엇입니다. 실제계는 언제나 우리 곁에 버티고 서서 우리를 노려보면서 너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명령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욕망하라고 끊임없이 재촉합니다. 좀 더 간단히 정리하면 상상계는 엄마라는 세계 속에 나만 존재합니다. 여기에 타자는 존재하지 않기에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것들은 모두 이루어지고 충족되는 세계입니다. 반면 상징계는 나 주위에 온통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로 둘러싸여 있고 내가 복종해야 하는 수많은 법과 규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징계 속 주체는 자신을 잃기 쉽고 타자의 인정에 목말라 하고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존재가 되기 쉽습니다. 먼저 채식주의자의 영의 남편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세계의 위상이 조화롭게 잘 엮여 있는 인물일까요? 아니지요. 어떤 위상이 가장 지배적인 것 같습니까? 네, 상징계죠. 그의 모든 판단 기준은 타인의 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29페이지를 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살피려고 고개를 돌렸을 때 경멸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나는 알아보았다. 그리고 그는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아내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다. 26쪽 보겠습니다. 상태가 진심으로 의심스러웠다 해도 상담이나 치료 따위를 고려하고 싶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이렇게 타인의 시선만을 신경 쓰는 그에게 자신의 가치나 취향 등은 중요할까요? 아니죠. 그에게 자신의 취향, 가치들은 중요하지 않겠죠. 오로지 타인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자신의 가치나 취향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에 자신에 대한 자기 이해가 부족하겠죠. 자기 이해의 부족은 주체의 상실을 가져오고 이런 주체의 상실은 공감의 상실, 소통의 상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그는 아내의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23쪽 보겠습니다. 그녀가 하루하루 말라갔다. 채식 때문이 아니라 꿈 때문이란 걸 나는 잘 알고 있었다. 25쪽 그것이 어떤 꿈이냐고 묻지 않았다. 26쪽 정말이지 나에게는 이상한 일에 대한 내성이 전혀 없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그는 아내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앞에 놓인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에
장모와 처형에게 아내의 문제를 떠넘기고 결국 자신이 감당할 수 없겠다는 판단이 섰을 때 망가진 가전제품 버리듯 이혼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전부가 되겠지요. 만약 영애 남편이 건강한 정상인이라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정상인은 자신의 주체를 완전히 타인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질문하는 존재이고 자신의 가치, 취향들이 중요한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런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죠. 우선 아내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어떤 꿈을 꿨는지 물어보고 대화하며 그 고통에 공감하려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과 치료를 함께하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지요. 우리는 혹시 영애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소시민들은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채식주의자의 영애 남편은 자신의 가치, 취향, 의견보다는 타인의 시선, 인정에 더 신경을 쓰며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존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무 불꽃의 인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해는 세 가지 위상이 조화롭게 잘 엮인 건강한 정상인인가요? 어떤 위상이 지배적인가요? 상징계죠. 그런데 영의 남편도 상징계의 위상이 지배적이고 인해 또한 상징계에 강하게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삶의 태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영의 남편은 타자의 시선에 자신을 완전히 내어준 존재로 남의 시선에 거슬리지 않게 조심하며 될 수 있으면 평범하게 살아가죠. 10쪽을 보겠습니다.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에 지원했으며 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었지만 대단찮은 능력을 귀하게 여겨주는 작은 회사를 선택하고 결혼할 때도 세상에서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영의 남편은 자신의 능력보다 조금씩 낮은 곳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인물이죠. 반면 인해는 대타자의 요구와 기대를 내면화하고 이상적 자아로 삼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존재로 대표됩니다. 그래서 인해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존재입니다. 성실하고 많고 희생정신도 강하고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사회가 훌륭하다, 기감이 될 만하다라고 할 수 있는 존재죠. 그런데 우리는 인해처럼 살고 싶은가요? 아니죠. 인해는 이렇게 훌륭한 덕목들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왜 우리는 인해처럼 살고 싶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인해는 대타자의 요구와 기대를 자신의 이상으로 삼고 그것을 스스로 따르고 실천하면서 규율 권력에 종속된 삶을 살아갑니다. 이 규율 권력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 푸코의 감시와 처벌을 살펴보겠습니다. 푸코는 감시와 처벌에서 근대 이전에는 중범죄자들을 신체형으로 다스렸으나 근대 이후 형벌이 감옥형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왜 그런지, 그 배후의 권력과 사회의 이해관계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밝혀보려 했습니다. 권력자들이 감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을 들고 있습니다. 도시로 인구가 급증하게 되었고 또 공장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을 필요로 하였기에 다수를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효율성이 중요해졌습니다. 감옥은 규율과 체제를 만들어 통제하고 감시하면서 다수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하나의 실험의 장이 되었고 규율 권력은 이 규율을 학교와 직장, 병원, 군대 등으로 확장시키고 다양한 사회 집단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게 됩니다. 규율 권력은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지는 드러나지 않은 채로 관계망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교육받고 성장하면서 내면화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현대사회는 자기규율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나는 정상적인가 묻게 되고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규율 권력에 복종하며 유순한 신체를 생산해내는 것입니다. 76쪽을 보겠습니다. 나는 정상적인 인간인가? 제법 도덕적인 인간인가?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인가? 묻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스스로에게 수도 없이 질문하는 자기 규율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78페이지는 중요한 페이지입니다. 20살 초입에 했다는 쌍꺼풀 수술이 자연스럽게 되어 아내의 눈매는 깊고 뚜렷했다. 그러나 아내는 무엇인가 그의 지향을 살짝 비켜나 있음을 그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무엇이 부족하게 느껴지는지 딱히 짚어내지 못한 채 그는 결혼을 결심했다.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 안 것은 처음 처제를 소개받은 가족 모임에서였다. 처제의 외꺼풀 눈, 아내와 같이 비염 섞이지 않은 다소 투박하나 정직한 목소리, 수수한 옷차림과 중성적으로 튀어나온 광대뼈까지 모두 그의 마음에 들었다. 아내와 비교하면 훨씬 못생겼다 할 수 있는 처제의 모습에서 가지를 치지 않은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을 느꼈다. 이 글에서 이내의 20대 초반의 쌍꺼풀 수술과 비염 섞인 목소리는 규율 권력이 생산해낸 유순한 신체를 상징합니다. 이내 남편이 아내에게서 부족하다 느꼈던 그 무엇이 영예를 보는 순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게 됩니다. 가지를 치지 않은 야생의 나무 같은 힘. 규율 권력이 유순한 신체를 생산해내면서 우리들이 잃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문제는 유순한 신체는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자신의 자유를 스스로 박탈하고 자기 표현을 스스로 억제하면서 자기의 주체성을 상실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진정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얼마나 지쳤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규율 권력은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행사되는 게 아니라 엄밀하게 내면화되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196쪽을 보시면 최선을 다한 인내와 배려만으로 이어진 시간, 바로 그녀 자신이 선택한 시간이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이내 자신이 자신의 욕망이라 생각하며 자신이 선택했던 것입니다. 인내와 배려와 희생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산 이내의 삶은 과연 이내 자신의 삶이었을까요? 200페이지. 다시 한번 집안의 물건들을 둘러보았다. 그것들은 그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과 꼭 같았다. 201쪽. 자신이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그녀의 고단한 삶은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197쪽. 그녀는 살아본 적이 없었다. 기억할 수 있는 오래전의 어린 시절부터 다만 견뎌왔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후락한 가금물과 웃자란 풀 앞에서 그녀는 단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내는 비본래적 존재로 자신의 삶을 살아보지 못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비본래적 삶을 살아가게 된 존재가 어떻게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게 되는지 알기 위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세계 내에 던져진 존재. 현 존재는 세계와 나와 존재는 대부분 구분되지 않고 나는 세계에 매료되고 몰입되어 있습니다. 나는 세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세계는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가 있으며 세계는 집처럼 편안합니다. 이것이 비본래적 삶입니다. 그러나 현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 시간성을 자각합니다. 시간의 유한성으로 인한 불안, 이 불안 속에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토록 편안했던 일상의 세계는 썰물처럼 밀려나고 나만 덩그러니 남게 되고 밀려난 세계는 갑자기 가치 없어지고 그저 기이하고 났습니다.
비본래적인 일상에 대한 몰입에서 자신을 끌어내어 본래적 자신으로 돌아갑니다. 현 존재는 죽음을 향한 존재로 그 시간성의 자각이 불안을 유발하고 그 불안으로 인해 자신의 실존을 자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쪽을 보겠습니다. 이내는 2년 전 4월 한 달 가까이 하혈을 하면서 나쁜 병이라면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년, 6개월, 아니면 3개월? 이렇게 죽음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201쪽을 보겠습니다. 죽음이 몇 달 뒤로 다가왔다고 느꼈을 때 몸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선혈이 그것을 증거한다고 믿었을 때 이내는 이렇게 죽음을 향한 존재로 시간성을 자각합니다. 187쪽 시간은 흐른다. 188쪽 시간은 흐른다. 195쪽 시간은 여전히 흐른다. 202쪽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206쪽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207쪽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 이 페이지들은 시간성의 자각을 구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구성된 곳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성의 자각으로 불안 속에 있는 존재는 그토록 친숙하고 같이 있던 것들이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200페이지 이 모든 것은 무의미해졌다. 이내는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선택했다고 생각한 그 시간들이 자신을 위한 시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은 오래전부터 죽어 있었다는 것을, 자신의 고단한 삶이 연극이나 유령 같은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것을 깨달은 이내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적어도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이것이 진정 자신이 원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하면서 살지 않을까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내 남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내 남편은 상상계가 강하게 작동되는 이미지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비디오 아티스트입니다. 예술가는 우리의 결핍이나 억압된 욕망 혹은 실제계의 진실들을 상상을 통해 불러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궁극의 충족을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술가 또한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상징계가 제한하는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금기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가혹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불러낸 상상은 탈환상화 과정을 통해 예술적 성화를 이루어냈을 때 예술작품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탄생된 예술은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확장시키고 우리를 결핍과 욕망으로부터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작품이 아름답다고 느끼며 감동하게 됩니다. 예술가는 예술 창작 과정을 통해 자신의 억압된 욕망을 또한 해소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은 우리들보다 더 자유로운 존재들이죠. 그럼 이내 남편은 예술 창작 과정에서 자신의 욕망이나 결핍들을 들여다보고 해방시켰을까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가 해왔던 작업이 그의 억압된 욕망을 해방시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결핍을 채워주지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가 그의 작업으로부터 얻게 된 그의 별명인 5월의 신부, 강직한 성직자라는 이미지는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억압하는 작용을 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가 10년 동안 해왔던 자신의 작업에 넘더리가 나 있을 무렵 아내로부터 처제의 몽고반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태고의 것, 진화 이전의 어떤 것, 혹은 광합성의 흔적을 연상시키는 처제의 몽고반점은 그의 예술적 영감을 자극했고 영예의 존재는 그의 예술적 영감을 완성시켜줄 이상적 존재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사로잡은 그 이미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궁리합니다. 75쪽을 보시면 어떻게 이미지를 실현시킬 수 있는지를 그는 백일몽처럼 궁리하곤 했다라고 하죠.
이렇게 백일몽처럼 궁리하며 오로지 그 이미지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소진한 그는 과연 예술적 성취를 이루어냈을까요? 예, 그는 진화 이전의 어떤 이미지, 자신이 구현해내고 싶은 이미지를 완성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22쪽을 보시면 그 영상을 보고 후배 제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죠? 이건 뭐랄까, 무슨 거인 같은 게 선배를 번쩍 들어 올려서 전혀 다른 세계로 옮겨놓은 것 같군요. 이 색채라니. 여기에서 거인은 천재를 은유합니다. 이 말은 뉴턴에 의해서 유명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뉴턴에게 당신은 어떻게 우주의 운동 원리를 수학으로 증명해낼 수가 있었나요? 라는 물음에 뉴턴은 나는 데카르트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한 데서 유래한 은유입니다. 이제 그는 천재의 세계에 진입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느끼죠. 103쪽을 보시면 무언가 근원을 건드리는 계속해서 수십만 볼트의 전류에 감전된 듯한 감동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리고 그의 온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땀은 신성한 것이죠. 그래서 땀의 결과는 104쪽 이토록 아름답고 107쪽 40년 가까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찬란한 희열까지 맛보게 됩니다. 그의 예술적 성취는 달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추동하는 것은 예술적 성취가 아니었나 봅니다. 그가 자신의 40여 년의 인생을 모두 파괴하고서라도 얻고자 한 것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찬란한 희열, 전류에 감전된 듯한 감동으로도 채우지 못하는 것.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82쪽. 혼절한 그녀가 응급처치를 받는 모습을 지켜보던 한순간 그는 무언가 탁 하고 자신의 몸에서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그 탁 하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억압된 욕망이 풀려나는 소리였습니다. 억압된 욕망의 귀환은 강한 것입니다. 83쪽을 보시면 처제의 피비린내가 코를 찌르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그를 위협했고 구역질나게 했고 숨 쉴 수 없게 했다. 구역질은 사르트르의 구토의 로캉땡을 연상시킵니다. 자신의 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던 욕망의 실제, 형태도 성질도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그 어떤 것입니다. 그 순간은 5월의 신부, 의식 있는 신부, 강직한 성직자 이미지를 벗어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채색의 세계에서 화려한 색채를 갈망하며 영원히 연기되어야 할 궁극의 충족을 위해 폭주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를 추동하는 이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살피기 위해 라캉의 주의상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상스는 라캉의 주요 개념입니다. 상징계의 대타자는 법과 규범으로 사적 쾌락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결핍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핍을 끊임없이 욕망을 통해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욕망은 언제나 완전히 충족되지 않고 결핍을 남깁니다. 주의상스는 욕망 충족 과정에서 결핍을 넘어서려는 시도에서 발생합니다. 개인의 욕망은 언제나 사회적 제약 속에서 사회적, 문화적으로 허용되는 한계 속에서만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 쾌락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주의상스는 그 이상을 요구하며 금기와 제한을 넘어서려 하기에 그 자체로 고통과 자기 파괴를 동반하게 됩니다. 주의상스는 한계넘으로 나아가려는 폭주이며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퍼부으며 현실 원리를 전복시키려는 폭력적 침입인 것입니다. 108쪽을 보시면 그리고 망설이다 찍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녀의 얼굴을 클로즈업했다. 이 순간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서라도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이 거인의 세계로 진입할 수 있었던 그의 예술적 성취도 내팽개치고 영예라는 존재도 파괴해버리고 금기넘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결국 근기를 깨고 쾌락의 한계를 넘어서면서 그의 예술은 127쪽 포르노로 변했고 129쪽 추해졌으며 147쪽 탈과 정액의 흔적으로 더럽혀져 극도의 불쾌감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강직한 성직자 이미지 속에 갇혀 억압받던 그의 욕망은 처제의 피를 통해 풀려났고 그에게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퍼부었던 것입니다. 억압이란 이처럼 위험하고 위태로운 것입니다. 모든 억압된 것은 분출되기 마련이고 억압된 욕망이 귀환하는 순간 실현 불가능한 요구를 퍼부으며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야 맙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그는 예술가였나? 성폭행범에 지나지 않았나? 혹은 그 순간 그는 미쳤던 것일까? 아니면 정상 상태에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 그의 영원한 꿈처럼 차라리 한 마리 새처럼 혹은 나비처럼 그것도 아니면 파리처럼 베란다를 뛰어내려 날아갔더라면 그에 대한 판결은 영원히 유보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지 못했죠. 131쪽 안 돼요. 말로만 거부한 것이 아니라 그녀는 그를 거칠게 밀치고 일어서서 바지를 주스려 입었다. 이렇게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안됨을 적극적으로 보여줬다. 그리고 168쪽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판정된 그는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이처럼 상징교의 질서는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처제를 강간한 성폭행범에 지나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내 남편과 마찬가지로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며 그 허위의식조차 허위의식인지 인식조차 못하거나 혹은 인식하고 있더라도 눈 감고 자신을 은폐, 왜곡, 억압시키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허위의식은 무엇인지, 지금 우리의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게 됩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때 기쁨을 느끼고 슬픔을 느끼고 화가 나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고 외면의 페르소나와 내면의 페르소나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며 건강한 즐거움을 통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영애는 어떤가요? 영애는 이 책의 주인공이지만 타자의 시선 속에서 간접적으로 진술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영애처럼 타인의 시선에 둘러싸인 존재라는 것을 이 소설이 구조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영애는 가지를 치지 않은 야생의 나무 같은 힘을 느끼게 하는 존재이지요. 이것은 영애는 규율 권력이 생산해낸 유순한 신체와 대조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애가 브래지어를 하지 않는 행동에서도 상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브래지어는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사회가 여성을 통제하고 사회의 주체가 되려는 기운과 기회를 박탈하려는 도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주인집 딸을 문 개가 어떤 식으로 죽임을 당하고 처리되는가 하는 일화는 서열화된 가부장제 사회 질서에 저항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폭력의 상징입니다. 영애는 은고기를 썰다가 손가락을 뱁니다. 금지손가락의 피어오르는 붉은 핏방울은 그녀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재되어 있던 어릴 적 트라우마를 자극하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꿈속에서 육식 행위를 하는 자신 속에 내재된 살해와 폭력성을 목격하게 됩니다. 42쪽을 보시면 꿈에 누군가의 목을 자를 때, 뒤뚱거리며 내 앞을 걸어가는 비둘기를 죽이고 싶어질 때, 오래 지켜보아왔던 고양이를 목조르고 싶을 때, 입안에 침이 고여 정육점 앞을 지날 때 나는 입을 막아 혀뿌리부터 차올라 입술을 적시는 침 때문에, 입술 사이로 새어나와 흘러내리는 침 때문에, 이런 꿈들을 통해 그동안 자신이 먹었던 수많은 생명들, 그 육식 행위에 살해와 폭력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죄의식에 시달립니다. 그 죄의식으로부터 놓여나는 길은 육식 거부라고 생각하고 육식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포식자의 원리가
기본 원리로 작동되는 가부장제 사회질서는 그녀의 육식거부라는 소극적 행위에 큰 사회적 의미를 부여하며 영예를 더욱더 억압합니다. 131쪽을 보겠습니다. 육식은 본능이에요. 채식이란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자연스럽지 않아요. 32쪽을 보겠습니다. 내가 고기를 먹는 모습을 징그럽게 생각할지도 모르는 사람과 밥을 먹는다면 얼마나 끔찍할까. 정신적인 이유로 채식을 한다는 건 어쨌든 육식을 혐오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예의 육식 거부를 이렇게 가부장제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아버지는 영예의 육식 거부를 폭력적으로 그리고 필사적으로 저지합니다. 사회가 억압하면 할수록 억압에서 풀려난 영예의 주체는 생명 출현의 시원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탈욕망의 존재, 비폭력적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식물이 되려 합니다. 더 나아가 그녀의 의식적, 무의식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식물보다 더 깊이 땅의 뿌리를 받고 있는 존재인 나무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오직 물과 햇볕만으로 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해치지 않는 나무. 그런데 나무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꿈을 통해서 자신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가한 고통이었음을, 자신이 죽인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었음을, 즉 고통을 가한 자와 받는 자, 죽인 자와 죽임을 당한 자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세계를 자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쇼펜하우어의 의지의 세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36쪽을 보시면 다시 꿈을 꿨어. 죽인 사람이 난지 아니면 살해된 쪽인지, 죽인 사람이 나라면 내 손에 죽은 사람은 누군지. 37쪽을 보시면 내 손으로 사람을 죽인 느낌 아니면 누군가 나를 살해한 느낌. 이렇게 자신이 이 세상의 고통을 일으킨 자이며 그 고통은 결국 자신을 향한 고통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을 다 끌어안는, 세상의 고통을 모두 짊어져야 한다는 의식적 결단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지는 길은 물구나무서기라는 생각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로써 영예는 물구나무서기로 세상의 고통을 끌어안는 고통의 구원자이자 인간죄의 대속자의 길을 선택합니다. 그녀의 물구나무서기는 가부장제 사회 질서의 전복임과 동시에 세상의 고통을 모두 짊어지고자 하는 대속자로서의 고행적 수행자 자세인 것입니다. 220쪽, 오늘 영예가 토한 피는 그녀의 가슴에서 터져 나와야 할 피일까라고 이내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영예의 의식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209쪽에 보시면 의식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의식을 어딘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깨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210쪽, 의사 말이 맞았다. 영예의 의식은 분명히 깨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영예의 몸으로 말하는 침묵의 저항, 영예의 침묵의 저항은 수동적 행위였는지 능동적 결단이었는지 판단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의식적 결단, 능동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사회나 가족은 영예의 채식을 하나의 개인적 선택으로 존중해주면 안 되었을까요? 이야기 속 그 어느 누구도 그녀가 왜 육식을 거부하게 되었는지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하고 싶었습니다. 꿈을 꿨어. 꿈을 꿨어. 이해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도 보호자라고 자처하는 이내도 심지어는 의사조차도 그녀의 꿈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가 각자식으로 처박내리고 행동할 뿐입니다. 사회는 규범이라는 상식의 틀을 정해놓고 그 틀을 넘어서게 되면 억압과 폭력으로 그 틀 속에 다시 집어넣으려 합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이 상식의 틀에서 벗어났는지 아닌지, 정상인지 아닌지를 감시하고 판결하는 최전방의 감시자들입니다. 가족은 그 구성원들이 그 정상의 틀을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해와 공감은 찾아볼 수 없고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변해버립니다.
마치 영애가 육식 거부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듯이, 그러다가 더 이상 설득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경계 바깥으로 가장 먼저 밀어버리는 존재들이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카프카의 변신의 테마이기도 하죠. 여기까지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분석한 스퀴딥독입니다. 오늘 했던 문장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머물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을 스퀴딥독과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